그녀는 섬마을에 홀로 지내는 50대 과부댁이었다. 낚시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본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다. 벼랑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고 이유도 없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다. 아니, 이건 허전함을 넘어선 보고 싶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설렘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나를 들뜨게 했다. 밤이 되면 그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느새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다. 대체 이게 뭘까 싶다가도 결국 다시 그녀를 찾아 섬으로 향했다. 짧은 1박 2일 동안 그녀와의 시간은 나에게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눈짓 하나까지 그녀는 나와 기막히게 잘 맞았다. 그녀와의 만남이 이렇게 제한적이라 아쉬운 것일까? 아니면 이 섬의 황홀한 풍경이 내 마음을 부추기는 것일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마음은 그녀를 향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나는 45살의 건장한 남자다. 서울 근교 위성도시에 살며 혼자 지내는 삶을 즐기고 있다. 아들이 하나 있지만 그는 이혼한 아내가 키우고 있다. 내 삶의 주된 즐거움은 여행, 캠핑, 그리고 낚시다. 경치 좋고 조항 괜찮은 곳이라면 조선팔도 어디든 찾아다녔다. 어쩌면 이런 역마살 낀 성격이 내 결혼 생활을 망친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결혼 생활은 6년이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 그녀는 모델 뺨칠 정도로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키 167cm의 균형 잡힌 몸매,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정적으로 구애했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권태가 찾아왔다. 아내는 지나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목석 같은 면이 있었다. 특히나 부부관계에 대해선 너무나도 수동적이라 나랑 전혀 맞지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점차 멀어졌다. 그러다 아내는 내게 2살 연하의 남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내 한량 같은 성격이 그녀에게 부담만 줬다는 것을 깨닫고 깔끔히 이혼해 주었다.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라. 그 말과 함께 나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현재 나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면 캠핑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것이 나의 주말 루틴이다. 캠핑과 낚시를 위해 세컨드카로 중고 갤로퍼 밴을 500만 원에 장만했다. 이 차는 나의 이동식 별장이자 동반자다. 트렁크에는 취침 도구, 취사 도구, 낚시 용품이 늘 준비되어 있다. 금요일만 되면 출근 전에 낚시복과 먹을거리를 대충 챙겨두고 퇴근 후 바로 길을 나선다. 목적지는 바다든 강이든 경치 좋은 곳이다. 밤새 달려 도착한 그곳에서 나는 세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는다. 캠핑은 내게 자유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혼자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가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진짜 재미는 캠핑지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교류다. 서로의 음식을 바꿔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술 한 잔 기울인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내 숯불에 익힌 삼겹살 한 조각이 누군가의 고등어구이와 교환되는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친구가 된다. 그런 만남은 늘 즉흥적이고 짧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캠핑지에서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솔직하고 경계심이 없다. 마치 자연의 품에 들어와 모두가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어두운 하늘 아래 모닥불을 둘러싼 이야기들, 서로의 인생을 잠시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그것이 내가 캠핑을 사랑하는 이유다. 나의 갤로퍼 밴은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도구다. 다음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이미 떠나기로 한 계획을 접기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남해로 차를 몰고 나섰죠.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에 도착해 낚시가게 사장님께 경치 좋고 낚시하기 좋은 곳을 물었더니 감성돔이 잘 잡히는 작은 섬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10여 가구가 사는 자그마한 섬인데 낚시꾼들을 위해 민박도 운영하고 있어 이틀 정도 머물기에 불편함은 없을 거라 하더군요. 늘 캠핑과 낚시를 즐겨왔지만 외딴 섬은 처음이라 설렘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감성돔 손맛을 볼 생각에 기대감도 한껏 부풀었고요. 사장님이 소개해준 통통배를 타고 섬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포인트를 찾아
낚시대를 들이우고 텐트를 치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려던 찰나 낚시대가 쉴 새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라온 고기는 제법 큼직했죠. 연달아 3마리나 낚아 올리며 짜릿한 손맛을 느꼈을 때 여기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입질이 뚝 끊기자 라면 2개를 끓이며 소주 1잔을 곁들였습니다. 그때 낚시대를 향한 먼 하늘에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겠거니 싶었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비를 챙겨 입고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비바람이 몰아치며 잔잔했던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는 점점 커졌고 사방으로 몰아치는 강풍에 섬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건 금방 그칠 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황급히 낚싯대와 장비를 대충 정리해 가방에 쑤셔 넣고 빗속을 뚫고 마을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피할 숙소를 찾고 있었지만 마을의 낚시꾼들로 빈 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처지를 안타까워하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네.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었고 진주 엄마, 여기 사정이 딱한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남는 방 없을까? 라고 물었죠. 있다고? 그럼 내가 데려갈게. 아저씨, 따라오세요. 나는 그 아주머니를 따라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30평 남짓의 아담한 집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남는 방 있다고 했지? 그게 방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반찬거리도 별로 없어서 보일러 안 들어오면 겨울이불 덮고 반찬은 매운탕이라도 끓이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취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캠핑 도구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 돕는 거죠. 비 그칠 때까지만 재워줄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결국 수락했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쉬다 가세요. 라고 말하며 방을 안내했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라고 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집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 곳으로 남자 손님을 받지 않는 집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방 안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만 돌고 있었습니다. 방이 좀 누추해서 어쩌죠? 주인 아주머니는 다소곳이 말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그 말을 끝내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록 방은 썰렁했지만 그곳에서 나는 잠시나마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동안 몸을 뒤척이며 누워있던 나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찬이 별로 없지만 식사부터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장기를 느끼고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밥상을 받아들고 자연스레 물었다. 아주머니도 함께 드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먹을게요. 혼자 드시면 재미없죠. 그냥 여기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잖아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자리에 앉혔다. 어머나, 그래도 이렇게는 좀. 혼자서 뭐하러 밥을 드세요? 이렇게 둘이 같이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매일 혼자 드시지 않아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집을 피웠지만 결국 내가 계속 설득하자 마지못해 주방으로 가 밥과 수저를 챙겨왔다. 그리고 더덕주까지 한 병 가져왔다. 손님이 오셨는데 마땅히 대접할 것이 없어서 담근 술이라도 한 잔 드세요. 그녀의 의외의 제안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어렵게 굴던 그녀가 결국 술까지 대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술이 한 잔 입에 들자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혼자 이렇게 다니면 집에서 반대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혼당했죠. 하하. 어머.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흔하잖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럼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지낸 지 10년 정도 됐어요. 혼자 지내시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처음엔 그리움도
크고 외로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남편 살아있을 때 고생도 많았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다들 저에게 남편 복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아저씨는 혼자 여행 다니실 때 외롭지 않으세요? 네. 외롭긴 하지만 혼자만의 낭만이 있어요.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술이 조금씩 취해가면서 그녀의 표정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외진 섬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답지 않게 피부는 고르고 전체적인 스타일도 도시적인 느낌이었다. 한 잔 더 받으세요.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이런 술을 언제 또 마셔보겠어요. 네. 술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마시세요. 다만 제 앞에서 술 주정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나요. 알겠어요. 적당히 마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폭우가 쏟아지는 낯선 섬에서 낯선 아줌마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밖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분위기는 그야말로 끝내줬습니다. 술은 술술 들어갔고 그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잔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럽게 술을 따랐죠.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시간은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새 출발을 원한다는 의미였겠죠.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묻어나왔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죠.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혼자서 외롭지 않아요? 내가 그럴 때도 있지만 적응은 되죠라고 답하자 그녀는 나를 보며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긴 사람이 애인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제 애인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멀리 떨어져 사는데 애인은 무슨. 하지만 그런 말이 무색하게 둘 사이의 기류는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싫지는 않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냥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비가 그친 후 우리는 섬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는 아쉬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 순간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또 와야죠. 그 이후로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녀를 찾아갔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가 부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 있겠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처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날인데. 선물도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당연하지. 안 그래도 언니가 한 달 전부터 처제 챙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있다고. 여자 애 낳을 때 잘해주면 평생 가는 것처럼 성년의 날도 처제한테 잘해주면 평생 가는 거라고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던걸. 역시 우리 언니. 선물이 뭔진 말 안 해도 아시죠? 당연하지. 향수는 벌써 고이 포장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장미꽃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미리 주문해 놨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빠졌네요. 응? 뭐야? 내가 줄 게 더 있어? 호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그날만 기대하고 있을게요, 형부. 그래, 처제. 내가 알아보고 나머지 하나도 꼭 준비해 놓을게. 걱정 말라고. 우리 귀여운 처제는 막둥이로 아내와도 나이차가 10년이 나는 아내에게는 딸 같은 존재이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서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처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시골에 계신 장인 장모님은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고이 길러온 막내딸이 혼자 타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걱정이 되어 전전긍긍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 아내도 처제가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불안했는지 우리 신혼집에 좀 데리고 있다가 대학교 기숙사 자리가 생기면 기숙사로 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집을 구해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 혼자 자취를 하기에는 너무 험하다는 것이다. 나도 처제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왔고 형부하며 처음부터 잘 따랐기에 별 거부감 없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데 동의했다.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지 생각은 했지만 아직 30대 초반이라 급한 것도 아니니 처제가 기숙사로 떠나기 전에는 눈치껏 아내와 시간을 가지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아내와 나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서로 한가하게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날이 주말인데 주말엔 밀린 집안일도 하고 못 잤던 잠도 좀 보충하고 쉬다 보면 금세 월요일이었다. 시간이 여유가 생겨 데이트하거나 장보러 갈라치면 처제가 마음에 걸렸다. 귀가 축 처져 기운 없이 늘어져 있는 강아지처럼 보여 꼭 같이 동행하게 된다. 시골에서 올라와 만날 사람도 없고 아직 학기 초라 친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나갈 때는 처제 먼저 챙기는데 처제, 마트 장 보러 가자. 네, 형부. 어느새 채비를 끝내고 소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 날름날름 잘도 먹는데 우리 아이 낳으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보, 나 세탁기 돌린 게 있어서 빨래 널고 분리수거 할 테니까 당신이 미연이랑 나가서 장 보고 저녁에 먹을 초밥 좀 포장해 올래요? 할 게 많아? 같이 나가지. 아님 내가 집에서 일하고 있을게. 당신이 처제랑 나갔다 와. 바람도 좀 쐬고. 아니에요. 매번 당신한테만 집안일 시키고 우리끼리만 놀러 다니니까 미안해서 오늘은 내가 당신한테 양보할게. 날씨도 좋으니 당연천도 좀 걷고 둘이 데이트하고 들어와요. 언니 고마워. 그럼 오늘은 형부 내가 빌릴게. 그렇게 좋냐? 입이 귀에 걸렸네? 아내가 처제를 보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형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달라고 해. 한다. 밖으로 나와 당연천을 걷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꽃잎이 흩날려 그야말로 장관이다. 운동을 나온 사람들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우리도 눈이 즐거운 꽃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흐른다. 나는 형부랑 팔짱 끼고 데이트할 때가 제일 행복해. 나도 우리 강아지 같은 처제랑 팔짱 끼고 데이트할 때가 두 번째로 행복해. 응? 왜 두 번째예요? 난 첫 번째인데. 내가 손해잖아. 당연 첫 번째는 언니지. 내가 형부를 더 빨리 만났어야 하는 건데. 하하하. 나는 뾰루퉁하게 투정 부리는 처제가 귀여워 볼을 살짝 잡고 흔들었다. 언니, 우리 왔어. 데이트 잘하고 왔어? 아니, 형부가 나보다 언니랑 데이트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해서 김이 팍 새버렸어. 호호, 자기도 참. 아내는 얼굴에 홍조를 띄우고 웃으며 나한테 다가와 허리에 손을 감으며 쳐다본다. 그런 아내가 이뻐 보이고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 하랴 고생했다는 의미로 이마에 뽀뽀를 해 주었다. 아, 내 눈! 제발 내 앞에서는 자제해 주세요. 난 아직 미성년자라고. 호호, 하하. 우리 부부는 처제의 밉지 않은 호들갑에 다시 한번 웃었다. 미연아, 언니 오늘 회의가 늦어지는데 아무래도 새벽이나 돼야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아. 언니 또 야근이야? 너무해. 오늘같이 특별한 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사고친 김대리 눈이 찢어져라 째려보고 있다. 나는 못 가지만 형부는 지금 너한테 출발한다고 하니까 화 풀어. 형부한테 내가 우리 미연이 극진히 잘 모시라고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성인 된 거 축하해 우리 동생. 그리고 사랑해. 고마워 언니. 나도 사랑해. 처제, 언니가 같이 축하해 줘야 하는데 나 혼자 오게 돼서 실망했겠는데. 그래도 내가 언니 목까지 축하해 줄 테니 너무 서운해 하지는 마. 네, 형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음 우울하게 혼자 보내야 하는 성년의 날로 평생 기억됐을 거예요. 선물 잊지 않고 모두 준비해 왔어. 마음에 들 거야. 풀어봐. 남자한테 장미꽃 다발은 처음 받아봐요. 고마워요, 형부. 그 남자가 형부같이 멋진 남자라서 만족. 향수 뿌렸는데 어때요? 성숙한 여인의 향기로 어떤 남자든 넘어올 것 같죠? 당연하지. 눈빛만 스쳐도 쓰러지겠는걸? 그럼 오늘의 눈빛은 형부에게 쏘겠습니다.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늦은 밤 시간에도 아내는 집에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형부, 저 성인 된 기념으로 술도 한잔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른으로서 한 잔 따라줄게. 호호, 형부도 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선물도 주셔야죠. 응? 이게 다인데? 에이, 제가 제일 바랬던 선물은 세 번째 선물이었는데 형부가 영 눈치를 못 채시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처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도 아내는 옆에 없었다.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 건가 싶어 주방으로 나가봤다. 아내 대신 처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 흉내를 내며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처제, 잘 잤어? 네, 형부, 잘 잤어요? 저는 형부 덕분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 전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봐야겠네? 내가 처제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훑어보는 신용을 하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새색시다. 정말 그 전 어리게만 보았던 처제는 더 이상 없다. 처제는 내가 계속 쳐다보자 괜히 부끄러웠는지 말을 돌린다. 언니는 회사에서 밤을 새야 한다고 전화 왔었어요. 어제 형부 전화 제가 대신 받았어요. 그랬어? 나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식탁에 놓여있는 접시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형부? 응, 처제, 이게 뭐야? 딱 보면 몰라요. 형부를 위한 사랑과 정성의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였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형부를 위해 준비한 아침이니 기분 좋게 먹어주면 좋겠어요. 처제, 우리 서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하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긴.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 처제는 나 요리하는 거 감상하면서 기다리란 뜻이지. 호호, 네. 맛있게 해주세요, 형부. 후라이팬에 계란을 터뜨리고 양념통에 있는 소금을 몇 번 쳐서 간을 했다. 토스트 빵도 몇 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동안 처제에게는 냉장고에 있는 오렌지 주스를 컵에 따라 달라고 부탁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시식 시간이 되었다. 같이 아침 차려서 먹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래서 결혼하나 봐요, 형부. 처제도 얼른 시집 가서 이런 행복을 누리라고. 전 형부가 있잖아요. 나 같은 남자 기다리다간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 눈을 좀 낮추라고. 헤헤, 그럼 이렇게 언니랑 형부랑 계속 같이 살죠 뭐. 처제는 연신 맛있다를 연발하며 싱글벙글이다. 어때? 기가 막히지? 네, 형부 같은 남자를 만나다니 너무 좋아. 난 그냥 오늘 아침 식사 얘기하는 건데. 마냥 이렇게 느그적 대다간 둘 다 지각할 것 같아 처제의 머리를 흐트러지게 쓰다듬으며 얘기했다. 늦기 전에 어서 먹고 학교 다녀와. 넵, 그럼 이따 저녁에 봐요, 형부. 토스트를 입에 한껏 구겨 놓고는 가방을 메고 나서며 처제가 인사를 하고 나간다. 나도 서둘러 출근을 해야겠다. 하루는 마트에 담배를 사고 나오는데 내 앞 계산대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다. 아니 이럴 수가. 바로 옆집 아줌마다. 난 본래 타고난 장난기가 발동하여 그녀의 어깨를 살짝 치자 그녀가 놀래서 고개를 획하고 돌린다. 아줌마, 저 창식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머, 난 또 누군가 했네. 나를 확인하고는 그녀도 살포시 웃으면서 어머, 창식이구나. 호호호호. 왜 웃으세요? 제 얼굴에 뭐가 묻기라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이제 꽤 어른스러워 보여서.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한참 동안 훑어보았다. 너무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남들 보면 어쩌시려고. 호. 내가 그랬어? 잠깐 미쳤나 봐. 요즘 따라 남자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가 호. 참나. 내가 무슨 남자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꼬맹아, 꼬맹아라고 불렀으면서. 그건 너가 정말 꼬맹일 때 그랬던 거고. 그럼 지금은 꼬맹이가 아닌가요? 그렇지. 꼬맹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지. 그나저나 아줌마도 한동안 못 본 새 엄청 이뻐지셨는데요. 요즘 관리받잖아. 운동도
꾸준히 하고 나도 이제 좀 달라져야지.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에는 다 이유가 있다던데. 애인이라도 생겼어요? 애인은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나 얼마 전에 이혼했잖아. 이혼을요? 아저씨랑 그리 좋다고 맨날 붙어 지냈으면서 동네에서 꽤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난 터라. 그들의 이혼은 나로서도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줌마 좋다고 편지로 고백한 거 생각나세요? 그게 아마 발렌타인데이 때였나? 아마 그럴걸요. 제가 어릴 때 아줌마 짝사랑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게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어. 세월 참 빠르다, 그치? 네, 그때 생각나세요? 아줌마가 저한테 나는 유부녀라서 왜 고백을 받아줄 수 없어? 미안해, 그랬던 거요? 내가 그랬었나? 네, 그때 아줌마한테 차여서 상처받고 얼마나 울었게요. 너가 그리 진심인 줄은 몰랐네. 울기까지 하고 말야. 그나저나 아주머니는 그때보다 더 예뻐져서 큰일이에요. 거짓말인 줄 다 알아. 그래도 기분은 좋네. 이제 이혼하셨으니 유부녀 아니시죠? 뭐야, 너 나한테 장난치려고 그러지? 그때도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그나저나 자꾸 이뻐져가면 다른 놈이 넘보게 되고 그때는 경쟁자가 나타나 삼각관계가 되면 곤란해지는데. 걱정 마. 나 아직은 남자 만날 생각이 전혀 없거든. 혹시 모르니 아줌마한테 앞으로 잘해야 되겠네. 얼마나 잘하나 두고 봐야겠어. 호호.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눈이 큰 하얀 바탕의 검은 눈동자에 오늘은 속눈썹을 하였고 옆은 화장을 한갸름한 얼굴. 그녀의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저 주세요. 집까지 들여다 드릴게요.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그러길래 얼른 그녀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집까지 걸어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이혼하느라 그동안 바빴다. 너가 집에 온 줄도 몰랐다. 어쩜 이 동네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현관 앞에 짐을 두고 가라는 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든지 한번 시작한 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남자다운 거라고 했더니 그녀가 귀엽다며 깔깔대며 웃더군요. 난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아줌마, 이거 어디에 둘까요? 저기, 주방 냉장고 앞에 두면 돼. 깍두기 담으시려고요? 응. 우리 영숙이가 라면을 엄청 좋아하잖아. 라면 먹을 때 꼭 옆에 깍두기가 있어야 하거든. 나도 아줌마 깍두기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래, 깍두기 담그면 좀 가져다 줄게. 감사합니다. 그럼 영숙이랑 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동네 소문나기 전에 이사 가려고 집 알아보고 있어. 그래요. 가까이 살면 좋은데 이사 간다니 좀 아쉬운데요. 옆 동네로 알아보고 있어. 영숙이 학교나 학원 문제도 있어. 어차피 멀리는 못 가.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넌 언제 내려왔어? 보름 정도 됐어요. 그랬구나. 우리 못 본 지 꽤 됐지? 그쵸.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하고 졸업하고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봤으니 5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 못 본 사이 창식이 인물도 더 좋아진 것 같고 남자다워졌어. 정말요? 그럼 제가 고백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아이고,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소름 돋을 것만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해도 어쩌겠어요. 포기해야겠네. 암튼 앞으로 자주 보면서 지내자. 그럼 자주보다 정들어. 정분 나는 건 상관없죠? 창식이는 어릴 때부터 집요한 데가 있어. 그러니 공부도 잘했겠지만. 맞아요. 저 포기를 모르는 남자예요. 아줌마, 혹시 그거 아세요? 뭐길래 뜸을 들여 어서 말해봐. 저 체력도 지칠 줄을 모르는 남자거든요. 지금 체력 좋다고 내 앞에서 어필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이라도 해야 남자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력이 좋다니 조금 달라 보이나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잠깐 앉았다가 시원한 커피도 한잔하고 지금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잖아. 그럴까요? 나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잠시 후 그녀는 가거름이 듬뿍 들어가 있는 아이스 커피 한 잔을 타와서 건네주더니 내 옆으로 비스듬히 앉았다. 아줌마는 집도 이쁘게 잘 꾸미고 외모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살다 보니 창식이 한테 별소리를 다 듣네. 바쁜 사람을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 아니지? 전혀요? 저 가진 게 시간뿐이잖아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네, 제가 차였어요. 그랬어. 우리 창식이 키도 크고 인물이 훤해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차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 왜 그랬는지. 연락이 안 돼요. 환승이별 당했거든요. 어머나, 너도 힘들었겠다. 네, 그쵸. 그래서 짐 싸들고 집에 내려온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이제 서울에 안 가? 1년 휴직했는데 정근 신청되는 거 봐서요. 뭐, 여자 때문에 휴직까지 했다고? 그게 여친이 아무래도 제 회사 동기랑 바람난 것 같아서요. 참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그렇게 인기 없어요. 아줌마처럼 이뻐해주는 여자가 잘 없던데요. 그래? 내 눈에는 창식이가 최곤데. 최고면 뭐예요? 남자로는 안 보인다면서요.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길래 나는 그녀 얼굴을 뚫어져라 봤다. 민망하게 아줌마 얼굴을 왜 그리 쳐다봐. 뭐 어때서요? 쳐다본다고 닳는 것도 아닌데. 그래. 실컷 봐라 실컷 봐. 우리가 이럴 때 아님 언제 또 보겠어. 이참에 나도 창식이 얼굴이나 제대로 한번 봐야겠네. 창식아, 혹시 내일 시간도 괜찮아? 왜요? 저야 남는 게 시간이죠. 잘 됐네. 내일 부동산에 집 알아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제가 애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왜 같이 가요? 너 이럴 거야? 아줌마가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요즘 전세 사기니 부동산 사기니 말도 많잖아. 혼자 가기 무서워서 그렇지. 그녀의 말에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너 자꾸 치사하게 그럴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래. 그럼 말해봐. 뭘 원하는데? 데이트권이요. 데이트권? 네.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동안 단둘이 데이트하는 조건이요. 어때요? 석 달이나. 조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요. 총각이 아줌마 데리고 놀러 다니면 아줌마도 좋은 거죠?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아싸. 너무 쉽게 넘어오니 재미없는 걸. 뭐야. 자꾸 놀리기야. 그렇게 다음 날 그녀와 함께 부동산을 가기 위해 만났다. 그녀는 화사한 하늘색 원피스에 살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뭐, 평소처럼 하고 나온 건데. 창식아, 너가 운전할래? 네, 그러죠. 일주일 동안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았다.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가끔 저녁도 함께 먹었다. 마치 데이트를 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창식은 문득 생각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올해 33살 남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5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그만둔 이유는 입사 동기였던 여친 때문이었죠. 1년 넘게 잘 만나오다 뜬금없이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도 말해주지 않고 헤어지자는 말만 메시지로 보내왔더군요. 이후 제 연락도 받질 않았고요. 어쩌다 회사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을 하는데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저랑 가깝게 지내던 직원과 사귄다는 말이 제 귀에 들여왔고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니 환승이별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회사 다니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날은 마침 비가 많이 내리고 기분도 안 좋아서 혼자 방구석에서 치맥 한잔 하려고 슈퍼에 맥주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옆집 아줌마 진숙 엄마를 만났던 겁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그녀가 저희 첫사랑 상대였거든요. 저를 보더니 와락 껴안으며 반겨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아들처럼 챙겨줘서 그녀의 집을 내 집 마냥 드나들며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러다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멀어졌고요. 그때는 너무 순진해서 아줌마 눈만 마주쳐도 부끄러워 도망을 가고 숨고 그랬거든요. 아줌마가 뭐 사러 왔냐길래 심심해서 간식거리나 사러 왔다고 하니 몸에도 안 좋은 걸 뭐하러 먹냐며 안 그래도 비가 와서 부침개 할 거라고 그거 먹으러 오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치킨도 한 마리 시켜놨고 혼술하고 낮잠이나 자야겠다고 했더니 그녀가 혼을 내시더군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혼술이냐고. 아줌마 안 보고 싶었냐고.
그러대요. 엄청 보고 싶었죠. 솔직히 그녀는 내 눈에 여전히 이뻤거든요. 그래서 살짝 설레기도 했네요. 근데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하하, 어릴 때 아줌마가 저 상처 준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언제 저 아줌마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잖아요. 호호, 그것 때문에 연락 안 했다고. 그럼요, 남녀 사이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나, 너가 그렇게 말하니 어이가 없네. 장난이고요. 사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아줌마 앞에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녀의 짐도 들어줄 겸 그녀를 따라 집으로 갔죠. 그녀는 내가 유치원생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깐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근데 아줌마가 5년 전부터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오다 얼마 전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더군요. 이제 유부녀가 아니네. 겉으론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좋았어요. 그러다 아파트 전셋집 알아보는데 동행하면서부터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물론 남녀 사이로 말이죠. 이후 아줌마는 매일같이 제 점심상을 차려 절 자기 집으로 부르셨죠. 창씨가 밥 먹으러 와. 근데 하루는 아줌마가 일부러 나를 노리고 그랬는지 좀 야시시한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죠. 그녀는 이사를 가게 되어 기분이 심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 삼아 스타일을 바꿔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한잔 하고 싶다 하여 마시다 보니 해가 지더라고요. 진숙이는 언제쯤 들어오냐 물었더니 친구들과 서핑하러 갔다나? 암튼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갔다고? 오늘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도 대낮부터 저랑 술을 드신 듯 했어요. 그리고 술에 취한 아줌마가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1년 넘게 만나오다 보니 재미가 없어 차였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정확히 언제 헤어졌냐? 어떤 스타일 여자 좋아하느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한잔하고 무릇한 생각도 했었고 술 기운에 거침없는 드립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사실은 여친이랑 속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안 맞았길래 그걸로 차였어. 갑자기 그녀가 눈이 커지더니 진지한 모습으로 집중하는 게 보였어요. 아줌마,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그럼, 나 야한 얘기 엄청 좋아해. 그냥 제가 여자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친한테 부족했나 봐요. 대충 알겠다. 뭐려,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안 봐도 견적이 딱 하고 나오잖아. 문제는 바로 너야. 창식이 너의 자신감 없는 지금 모습만 봐도 둘 사이가 뭔지를 알겠다. 서로 취향이 너무 달라. 그렇다고 한쪽이 양보해서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말야. 내 말이 맞지? 네, 서로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 바빴죠 뭐. 그래, 창식이 너부터 바뀌어야 해.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며 여자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뭐가 가장 문제냐 등등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는 자기가 선생님이 된 양 설명해주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농도는 점점 깊어져만 갔고 서로의 비밀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녀의 딸 진숙이가 호주로 2년간 유학을 가게 되었죠.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숙이가 유학 가면 혼자 지내기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창식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어떨까? 저로서는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꿀이 뚝뚝 떨어지던 시절이었으니깐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둘의 동거가 시작되었죠. 신혼처럼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고 어느덧 진숙이의 귀국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식아, 곧 진숙이가 돌아오는데 우린 어쩌면 좋아? 나 너랑 떨어져 지내기 싫은데.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떨어져 지내게 된다면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진숙이의 귀국이 다가올수록 불안함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죠. 사랑을 감추며 불안 속에 살기보다는 손을 맞잡고 세상 앞에 서기로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신한 이상 당당히 우리의 관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밤늦게까지 심적으로 헤매다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남성 청취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친과 이별을 하고 후회가 밀려와서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냉담하게 저를 상대하지 않았고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별 후로 3개월여가 흘러가고 있으니 저는 억장이 무너져서 얼결에 과감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찾아가서 그녀를 떠나라고 엄포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녀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그 남자는 아주 어이없어 하면서 저를 완전 바보 취급해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일종의 충고인 듯이 하는 말이 이렇건 저렇건 여자친구가 떠나갔으니 제가 그 원인을 생각할 시간을 혼자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살짝 부끄러웠지만 애써 제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부정해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너무 같지 않고 한심한 일을 저질렀다 싶었지만 그것을 인정해버린다면 곧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가 헤어질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성격을 더 이상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요.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버텨왔던 것이고 이제 더는 버틸 재간도 없다며 아주 녹초가 되어서 말하더군요. 그녀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저는 이미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병원 진료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들어왔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여러 말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저로 인해 수없이 발생했고 저는 비툰 심리가 아주 극도로 내재돼 있고 화를 절대 제어하지 못한다는 담임 교사의 이야기도 익숙히 들어왔습니다. 그 김에 담임은 부모에게 아주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병원 상담도 별 효과 없이 증상은 날로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고 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싸움이 일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친구들과 심하게 몸싸움을 한 적도 많았고 그 일로 학교가 떠들썩하게 난리가 난 적도 많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붙이기가 어려웠고 이유를 알 수 없게 극심하게 우울에 빠졌고 그러다가 불현듯이 심하게 기분이 잠시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무엇이건 저를 위주로 생각을 했고 제가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하고 상대를 극도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약해 보인다 싶은 대상에게는 아주 냉혹하게 굴면서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희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자식을 낳은 것이 당신들의 잘못 인양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기에 그나마 저는 주눅 들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가 단체 생활을 할 수 없으리란 판단도 내리고 계셨기에 굳이 취직을 하라는 말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남보기에 초라하지 않을 정도로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여전히 지금껏 다달이 용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고 힘들었던 단체 생활은 고등학교를 끝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는 부모가 주는 돈으로 혼자 독립해 살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그 과정 동안 종일 로봇 조립만 했고 때때로 즉흥적으로 친구 비슷한 남자들을 만들어서 무리에 끼어보려 했지만 늘 싸움만 일었고 제 성격 탓에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성격적 결함을 알 길 없었던 그녀를 속이며 접근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인가 저의 본 모습을 들켰다 싶은 순간이 오면 동정심을 유발하며 울며 호소했고 그간에 저를 거쳐간 보통의 여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녀도 대충 그런 순간에는 적당히 넘어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에 대한 계획이나 인생에 대한 목표 같은 것이 없었던 탓에 그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저는 아마도 앞으로도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부끄럽다고 여겨본 적도 없고요. 더구나 그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혹여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상황에 맞춰서 더 많은 생활비를 줄 것이라 여기며 나태하게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남녀들이 다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애써서 취업하려 아등바등대는 동안 저는 낚시나 로봇 조립 같은 남들에게 관심 두지 않고 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취미거리에 심취했습니다. 때때로 여자가 몹시 그리웠지만 제 성격의 문제점 때문에 다들 몇 달도 버티기 힘들어서 떠나버리기 일쑤였고, 그러면 저는 도색 잡지에 심취해서 욕정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세상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애써 위안하며 살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날이 지고 다시 날이 밝아오지만 저에게는 시계나 달력 같은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일상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언젠가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건 부모가 물려준 사업을 꾸려가건 어떻건 살아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한 채로 주위 사람을 자꾸 힘들게만 하고 있다는 거였죠. 늘 저의 주변 환경은 산만하고 어지러웠고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어지러운 정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화를 내고 그들의 충고를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무시하며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은 애초에 하나도 없었기에 세상과 소통하는 대상은 간간히 연락 오는 형제들과 부모, 그리고 힘들게 제가 겨우 붙여놓은 그녀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도 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며 울며 말했습니다.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가 있다며 제게 이별을 종용했고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며 애써 외면했는데 정말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같이 화가 일어서 그 둘을 아주 혼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남을 만나보니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쑥했고 직업도 아주 좋았고 저는 겨우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든 저 한 몸은 건사해 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사는 아이였던 반면에 그는 척척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대한 어른이라는 느낌이 문득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동갑인 남자였고 고학으로 학교를 마쳤고 사는 내내 아주 삭막하고 힘들게 자신을 버텨왔지만 끝내 자신을 팽개치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그가 어이없는 표정을 겨우 감추며 말했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그녀가 이미 저란 놈을 아예 내던져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걸어 다니는 정신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구나 싶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리는데 저는 승산도 없는 게임을 하며 곁에 사람을 괴롭힌다며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스토킹으로 그녀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도 의논할 데가 없으니 여기 와서 조언을 구하는 저 자신이 한심하긴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녀가 원하는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으로 저보다 7살 연하의 철없는 남편과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철없는 남편 때문에 창피하고 어디다 마음 편하게 하소연도 못해 사연 올려봅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고 약 5개월쯤 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이에는 어여쁜 천사가 찾아왔고 급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기에 그 예쁜 드레스마저 포기하고 한복으로 대처하기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7살 연하남이다 보니 모은 돈도 거의 없었고 경제적으로 저보다는 어려운 상태였고 결혼 전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남편은 인정받기 힘든 남자였습니다. 많은 연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저에게 돈도 잘 쓰고 나름 능력 있는 남자들이었기에 친구들한테도 멋진 남자 잘 만났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 있는 남자들의 문제는 하나같이 카사노바 같은 바람기였습니다. 오래 만나 혼사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 때쯤 남자들은 그런 대화가 부담을 느꼈던 것인지 항상 저 아닌 다른 여자들을 꼭 만나고 있어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만 믿고 있던 수뇌부 같은 제가 눈치가 없던 문제이기도 했죠. 남편과는 직장 타부서에서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연애의 목적보다는 회사 직장 동료로서 편한 후배 정도로 연락하게 되었던 것이 자연스레 데이트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독립해서 사는 집에 이 친구가 자주 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남편의 짐이 점점 늘어나면서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였고, 문제는 양심이 없는 건지 얼굴이 두꺼운 건지 생활비를 따로 주거나 하지는 않았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돈을 달라고 못했나 싶기도 하고, 남편은 먼저 준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한 것이 괘씸하기도 하고, 제 성격은 애교 없고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 그전 연애를 할 때도 하나같이 목석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연애하면 저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었기에 저 나름 애교를 부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었고 연애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다만 나이 어린 남자였기에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도 제대로 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크게 돈에 연연은 하지 않았기에 연애하면 누가 내든 상관은 없다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능력 있는 남자들이었기에 제가 돈을 낼 일을 애초에 안 만들었던 것이고, 남편과는 연애 시절 뭐든 제가 먼저 사게 되었고, 그 흔한 데이트도 밖에서 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여행 한번 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남편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되게 저희 쪽에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누나들이 사줄 거죠. 냅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고 친구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카드를 미리 못 준 내 탓이구나 싶었어요. 2차로 가볍게 호프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은 예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 친구들에게 누나는 집이 작아요. 돈은 얼마 들고 결혼했는데 자동차는 있어요. 등등 기습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없는 첫 만남 이후 친구들은 저에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던 날 남편은 다시 집에 말도 없이 기습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에게는 오픈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웬만하면 본가에 가라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기습 방문으로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이 얼마나 되었냐고 하면서 결혼할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눈치 없이 친구들에게 집들이인데 선물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 왔냐면서 친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콩깍지가 쓰인 걸까요? 그때도 남편한테는 별말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달 꼬박꼬박 하던 그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한 결과 2줄이 딱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알바하는 곳에서 정직원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저는 나름 안정적인 프리랜서지만 출산을 하면 못 다니는 상황이었기에 말 그대로 멘붕이 왔습니다. 사실 남편 쪽 집안은 부모님이 모아둔 노후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한 허풍에 가까워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집에서 거주하고 계셨고 오히려 저희 집 아버지는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으셔서 노후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중상층 가정입니다. 돈을 빌릴 여력이 되지 않아 무일푼으로 저희 부모님께 조금 도움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집안에 기대를 안 하긴 했지만 가전제품 하나 단돈 10원 한 장 시댁에서는 도와주신 게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한 것이 저희 집에서는 세탁기, 냉장고 등 제 혼수까지 다 해주셨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느낌이었고 저도 모르게 집에서 있다가 멍 때릴 때 보면 생각이 종종 나더라고요. 여기서 웃긴 점은 없는 집안에서 은근히 바라는 건 많은 건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저를 부르더니 눈치 없는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전달하여 분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엄마가 왜 연락도 자주 안 하냐고 하던데 이렇게 가볍게 말하더니 전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그런 말은 저한테 직접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은 저에게 직접 하지 왜 남편한테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세요? 그리고 먼저 어머니께서 연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인데 제가 남들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는지 오해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절대 그런 뜻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전속으로 어디 보태준 것 없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하는 거냐고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뻔했습니다. 제가 참지 않고 지른 덕분에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연락해라 마라 이런 소리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저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뭐라도 손에 쥐어졌으면 모르는데 없는 집사람 만나서 이게 뭔 날벼락인가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 능력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런 상황도 이런 결혼을 선택한 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누굴 탓하겠냐 하는 심정이 사실 남편은 7살 연하지만 미래가 창창한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긴 해요. 제가 이제 슬슬 콩깍지가 벗겨지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아기를 낳게 해준 정자 제공자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끝이 없겠지만 주변인들을 보면 점점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보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구나 싶어요. 남편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점으로 나이 또래에 비해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고 허세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수준에 맞게 살면 되지 하지만 시부모를 닮아서인지 하나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곤 합니다. 솔직히 저희 수준의 외제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주 중인 집도 대출로 꽁꽁 묶인 마당에 남편은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서 어느 날 저에게 상의도 안 하고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풀 대출 10년 장기로요. 저는 자동차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소리를 질러대며 싸움만 했습니다.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은 언변으로 사람을 홀린다는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아이가 있으면 자동차는 무조건 필요하다며 온갖 설득을 다 시켰습니다. 저도 바보죠.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의 새 자동차는 물론 특히 외제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고차도 아닌 새 차라니 기가 찰 뿐입니다. 남편은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입사할 때부터 탐탁치 않아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은 그만두고 싶다고 징징거리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이젠 가장으로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데 어쩌나 싶습니다. 마땅히 여윳돈도 없어 10만 원이라도 저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갓난쟁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데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조만간 아기 한 명 더 낳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 보내고 일을 다시 구할 생각이지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다시 휴식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미래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동거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아기 얼굴 한번 보고 부모님 생각하면 그래. 내가 좀 고생하고 살면 되지 싶기도 하고 제가 지금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옳은 방향이 맞는 걸까요? 고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